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적이 없었다.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였잖아요. 요즘 30, 40대들에게는 이 단어가 유행이죠. 파이어족. 30년 전에도 파이어족이 있었나요? 와, 이게 좋다. 지난번보단 분위기 좋다 여기가. 그러게 아늑하다. 1화 올라온 거 봤어? 평하고 케미가 생각보다는 안 터졌다? 우리 케미가 안 터지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 오늘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죠. 오늘은 우리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이길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엔 워렌 버핏에 대해 얘기 나눴는데 오늘은 뭐 어떤 투자에 대해 얘기 나는지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이분은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월가의 영웅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분을 떠올릴 확률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있긴 한데요. 우리 한번 오늘 또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멘트가 있죠.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토스.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토스. 요즘 30, 40대들에게는 이 단어가 유행이죠. 파이어족. 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빨리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근데 월스트리트에서 이거를 30년 전에 조금 시도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트렌디한 단어인데 30년 전에도 파이어족이 있었나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월스트리트에서 자기의 명성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부를 창출한 다음에 완전히 은퇴를 해버린 분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의 2030 세대에겐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이겠네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신가요? 소개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모실 분은 바로 피터 린치입니다. 그 어떤 투자자보다도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투자 구루라고 하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은 역시나 워렌 버핏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존 템플턴 경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분이 좀 유명하기는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의외로 피터 린치를 굉장히 동경하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시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13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연 29.2%의 수익률을 보였고 누적적으로는 약 2,703%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였는데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연평균 20%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거의 불가능 혹은 탑티어에 가까울 정도의 수익률인데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터 린치가 은퇴했던 1990년도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큰 운용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였잖아요. 본인의 커리어의 절정, 가장 좋은 시기에 가족을 위해서 은퇴를 선언한 굉장히 멋진 인물이었고 딱 2권의 책을 남겼는데 한 권이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들에 관한 얘기였고 그리고 다른 한 권이 이기는 투자자였습니다. 이기는 투자자라는 책을 보면 책 전체가 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훌륭한 조언들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꼭 읽어봐야 될 필독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구현선님이 생각하기에 혹시 피터 린치 투자 스타일에서 어떤 점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투자자였다, 특이한 펀드 매니저였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례로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 위주로 포지션을 많이 짜는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더군다나 이분은 평균적으로 한 1,400개에서 1,500개 정도 되는 종목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3년 동안 운영했던 거쳐갔던 종목의 수가 15,000개였다고 할 정도로 15,000개요? 네,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한 번씩은 손을 댔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금리 환경이나 유동성의 방향 혹은 시장의 방향성 같은 좀 거시 환경, 보통 우리가 매크로라고 부르는 지표에는 그렇게 관심은 가지지 않는 그런 투자자였죠.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투자 구루들을 보면은 매크로 환경, 이런 거시 경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투자자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하워드 막스 같은 분들. 그런데 피터 린치는 이런 거시 경제 환경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주식의 내재 가치에만 좀 집중을 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들이 매크로보다는 기업 자체에 집중하는 조언을 많이 해주지만 피터 린치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 발 더 앞선 의견을 줬던 것 같아요. 매크로에 어느 정도 무관심 하라라는 조언을 약간 더 넘어서서 매크로에 지나치게 집중했을 때 오히려 투자의 성과가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시장의 금리 환경이나 매크로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피터 린치의 조언을 조금 더 세게 보는 게 투자 전략을 설정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스테이크의 고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거시경제적 환경은 하나의 소스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잘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구축했느냐. 좋은 투자 대상이 좋은 재료라면 매크로는 양념에 불과하다는 표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고 굉장히 새겨들을 만한 가치 있는 명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영업 현장에서 고객분들과 상담하거나 고객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피터 린치의 조언이 와닿을 때가 많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는 조언을 많이 해줬잖아요. 시장의 전망이 부정적이거나 언론에서 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는 표현을 썼을 때 심리적 두려움 때문에 시장에서 서둘러 탈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여러 번의 상담을 거치고 또 많이 고민해서 굉장히 좋은 재료,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거기에 적절한 비중을 편입했는데 매크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두려움이란 감정에 져서 시장에서 빠져나와 버리며 투자 조언을 하는 제 입장에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피터 린치는 그 부분을 좀 반복적으로 조언해 주는 게 적절한 부분을 조언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워렌 버핏을 얘기할 때는 기업을 얘기할 때 워렌 버핏이 경제적 해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잖아요. 피터 린치는 기업을 바라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좀 포인트를 줬나요? 시장에서 좀 철저히 소외된 기업들, 그러면서도 남들이 관심을 크게 안 가질 만한 따분한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범위 내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특히나 선호를 했었고요.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의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피터 린치가 소위 말하는 주린이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은 6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을 보통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식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을 분류할 때 총 6가지로 분류를 했고 그 중에 3가지가 바로 성장에 관한 거였습니다. 고성장 업종, 그리고 저성장 업종, 그리고 대형 우량주로 분류가 되는 중간 성장 업종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 순환주, 그리고 자산주, 그리고 회생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저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GNP 정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성장을 보이는 회사들, 하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특성을 가진 회사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좀 통신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돈은 잘 벌지만 새로 투자하기보다는 쌓여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식으로 주주환원을 하면서 시장에서 존재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우량주로 분류되는 중간 성장주,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좀 시총 상위 반도체 자동차 기업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장주는 고성장 섹터가 아님에도 매출과 수익이 꾸준하게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면 고성장주로 분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화장품을 많이 썼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화장품 섹터가 또 성장주가 됐기도 했고요. 나머지 3개로 분류를 한다면 첫 번째는 자산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산주는 보통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현금이 꽤나 큰 기업들인데 제 경험상은 보통 이런 자산주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건 보통 주식시장의 끝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생주는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갔다가 정부의 구제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상장 폐지는 면한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흔히들 시클리컬이라고도 불리는데 타이밍만 잘 맞으면 연 30-40%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만약에 타이밍이 잘 맞지 않으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 철강일 수도 있겠고 해운 조선일 수도 있겠고 타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께는 이런 분류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화에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워렌 버핏의 경우에는 세 가지로 조금 간단하게 분류했었는데, 피터 린치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기관 투자자라고 부르는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다 보니까 그것보다 약간 좀 더 디테일하고 기업을 바라보는 인식 틀 자체가 조금 세분화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구현선임님은 현재 시장에 조금 많이 몰입해 있고 현업에서 특히나 좀 액티브하게 주식을 트레이딩하고 또 매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잘 정리해 준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피터 린치가 개인들을 위해서 해준 조금 심플한 투자 철학이랄까요? 조언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긴 했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조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조언이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투자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두려움이란 심정을 극복하고 두려움이란 감정을 벗어나서 투자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장기간의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게 투자 성과를 결정한다는 조언을 많이 해줬었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면 투자 성과에서 심리적인 영향력, 특히나 공포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투자기를 오히려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나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의 영역일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드리는 환경에서도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심리들 때문에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고객분들이 너무나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부정적인 상황, 모든 가격 하락을 기회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에 남을 정도로 예외적인 환경은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이란 감정을 극복하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피터 린치는 잘 조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년에 코스피가 1800 깨고 1600 깨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지점에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녀 계좌 개설을 하고 평생 주식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 신규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고 정말 시장은 소위 말해서 박살나고 있었는데 손님분들은 정말 물밀듯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손님분들이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매수를 당시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물릴 각오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손님들은 아니야, 코스피는 1100까지 빠지면 그때 진입할 거야. 리먼 사태 때는 895포인트까지 빠졌어. 난 900포인트까지 기다릴래. 하시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매수를 많이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런 공포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물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나중에는 정상화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지수가 나중에 제자리를 찾아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당장의 손실을 각오할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을 감내할 만큼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공감되는 의견이에요. 우리가 보통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부르는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인물들의 조언들을 보면 개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심리를 극복하라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30년 이상 몸담았던 어느 교수님께서 하신 강의에서 본인이 지켜봤던 30년간의 투자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탐욕과 공포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시장을 공포라는 심리 혹은 두려움이라는 심리가 지배했을 때 그 두려움이란 감정 때문에 최악의 타이밍에 매도라는 결정을 한 분들은 사실 잘못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투자의 파트너 혹은 조언자로서 심리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드리고 밸류에이션이나 기업의 본질에 관한 부분을 더 조언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공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저는 요즘에 조금 많이 와닿아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ARK ETF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한 해에 막 10배씩 오른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좀 많이들 요즘에도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고민이 없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들 이제는 좀 사도 될까요? 이런 종목들 혹은 뭐 물을 타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이 탐욕적인지 혹은 공포에 질려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투자자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손님분들에게 좀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들을 나눠줬잖아요. 구현선임님 생각에 그런 피터 린치의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투자자분들에게 조언해 준다면 어떤 조언 혹시 해주고 싶나요? 피터 린치는 2분 스피치라는 거를 좀 조언을 했었어요. 2분 스피치라는 게 뭐냐면 이 방금 주식을 6가지로 구분을 하고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어떤 유형이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나서 다른 기업 대비 싼지
안 쓴지,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주식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피터 린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린이들에게도 설명했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쾌하게 내가 요약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하라고 했거든요. 피터 린치는 선생님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피터 린치는 실제로 투자자가 여러 가지 방법론도 있지만 스스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에 있어서 조금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 그런 대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진정한 멘토다. 미국 최고의 기관 투자자였잖아요. 그런데도 은퇴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 위해서 진심을 담은 조언을 정말 많이 남겨줬고 훌륭한 멘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진정한 멘토를 찾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고요. 우리의 마지막을 알리는 멘트가 있죠. 가시죠.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토스.